반려동물의 언어를 이해하면 멋지겠죠. 개와 산책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주인님 저 사람 좀 봐요. 나쁜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리 갑시다. 뻥! 이라고 갑자기 말한다고 생각해보죠. 또는 집을 나서려는데 소파에 누운 여러분의 고양이가 친구야 우산 들고 가. 내 꼬리가 그러는데 비 올 거래. 그리고 밥 좀 더 많이 줘. 라고 말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보통 우리의 반려동물은 많은 걸 말해줘요. 왜냐하면 그들에겐 초능력이 있거든요. 그들의 감각기관인 눈, 귀, 발 또는 앞발 그리고 머리카락, 수염과 털은 사람의 감각기관보다 훨씬 더 발달되어 있어요. 우리의 반려동물은 외부로부터 많은 정보를 얻어요. 반려동물은 여러분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들을 수 있어요. 동물들은 초직감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위험한 상황을 예상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 사랑하는 사람을 도울 수 있죠. 하지만 문제가 있죠. 반려동물은 인간 언어를 할 수 없죠. 그래서 의사소통의 주된 방법은 행동이죠. 동물들의 행동을 연구하는 과학이 있어요. 동물 심리학이라고 해요. 물론 이건 인간 심리학과는 달라요. 결국 이 전문가들은 오직 행동을 관찰하고 결론을 도출할 수밖에 없거든요. 동물 심리학자들이 반려동물에게 말을 걸 수 있다면 어떨까요? 상상해보세요. 회색 고양이가 동물 심리학자의 사무실로 상담받으러 와요. 안녕하세요 신바씨 잘 지냈어요? 소파에 앉으세요. 고양이는 테이블 위로 뛰어올라요. 아니요 의사 선생님 여기가 더 편해요. 어쨌든 어디 앉을지는 내가 결정해요. 좋아요 무슨 문제가 있는지 말해주세요. 없어요. 먹고 자고 놀고 마당을 뛰어다녀요. 가끔 물건을 넘어뜨리긴 하는데 별로 신경 안 써요. 전 가을 비 오는 날씨를 안 좋아해요. 전 잠을 많이 자야 해요. 그런데 신바씨 정말 날씨가 변하는 게 느껴지나요? 사람들은 안 그렇거든요. 대기압이 내려가거나 올라갈 땐 가끔 두통을 느끼지만요. 하지만 창문이나 일기예보가 없다면 우린 날씨가 어떤지 알 수 없어요. 선생님 그건 시군증 먹기만큼 쉬워요. 우릴 보세요. 벽난로나 라디에이터에 등을 대고 자면 설이나 눈이 많이 올 거예요. 만약 뇌우가 다가오면 전 보통 집 주변을 황급히 뛰어다녀요. 근데 그건 가끔 그냥 재미로 하기도 해요. 제가 창문 밖을 오랫동안 바라보면 비가 올 거예요. 이웃집 개를 보고 있는 걸 수도 있지만요. 쟤 별로 마음에 안 들거든요. 흥미롭네요. 뭔가 더 심각한 것도 느끼나요? 지진이나 다른 자연재해는요? 물론이죠. 우린 조용한 지진 때에 살고 있지만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제 현저 할아버지께서 이탈리아에서 오셨는데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1944년 나폴리 근처의 작은 마을에서 한 노부부가 잠자리에 들었죠. 그들의 고양이 토토가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토토는 숨을 곳을 찾으며 초조하게 뛰어다녔어요. 심지어 저녁 식사도 걸렀죠. 잘 때 토토가 아저씨의 뺨을 앞발로 흔들어 깨웠어요. 그의 아내는 토토가 자신들에게 경고하려고 한다고 말했어요. 제발 저희 언니 집으로 가자고요. 그들은 재빨리 짐을 싸서 떠났죠. 그날 밤 베수비오 산이 폭발했어요. 용암이 마을을 완전 덮었죠. 그러는 동안 부부와 고양이는 안전한 곳에 있었죠. 정말 환상적인 이야기네요 신바씨. 하지만 토토가 어떻게 위험을 느꼈는지 정말 모르겠군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연재해 이전에 환경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나기 전 지구 지각에선 다양한 화학물질이 방출돼요. 이것들이 공기와 접촉해 양전하를 띤 이온을 형성해요. 그리고 차례로 공기, 물, 토양의 구성을 바꾸죠. 그리고 고양이들은 우리들의 감각으로 이런 변화들을 포착하죠. 그렇다면 동물들은 지구의 자기장과 전기장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대재앙은 못 알아차리죠 선생님. 잠재의식 수준에 있는 사람은 위험이 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우리의 맥박이 더 뛰고 신경계가 흥분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성을 앞세워 이런 감정을 보통 무시하죠. 우린 지구 지각 변동을 감지하는 많은 장치들을 갖고 있지만 이것들로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없어요. 동물들은 지진이 일어나기 훨씬 전부터 유별난 행동을 하기 시작하죠. 40여 년 전 중국에서 지진학자들은 약 1년 안에 강력한 지진이 일어날 거라고 말했죠. 하지만 정확한 날은 아무도 몰랐죠. 그래서 그들은 동물을 주시하기로 했어요. 몇 달 후 사람들은 동물의 이상 행동을 보고하기 시작했어요. 개들은 울부짖고 고양이들은 숨거나 집을 떠났고 닭과 오리들은 지붕으로 날아갔어요. 심지어 뱀들도 잠에서 깨어나 눈 속을 기어다녔죠. 과학자들은 경보를 울렸고 지역 주민들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켰어요. 8시간 후 7.3의 지진이 일어났죠. 그 사건 이래로 아시아 과학자들은 동물의 행동을 면밀하게 연구해왔어요. 그들은 위험이 다가오면 고양이들은 큰 소리로 울고 털끝이 서고 귀가 납작해진다는 걸 발견했어요. 종종 새끼 고양이들을 데리고 집을 떠나려고도 하죠. 개는 낑낑거리고 짖고 심지어 물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개를 멀리 하잖아요 선생님. 물고기와 새는요? 위험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종종 집에 카나리아를 키우죠. 지진이 가까워졌다고 느낄 때 이 새들은 두려움에 차서 지저귀고 날개를 퍼덕이기 시작해요. 지진이 잦은 일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금붕어를 키워요. 위험이 닥치면 물고기들은 안전부절 못해요. 인간은 종종 무신경해요. 있죠. 전 가끔 아름다운 걸 감탄하면서 보는데 주인은 귀신이 있는 줄 알아요. 제 주인은 고양이의 눈 구조가 한 줄기의 빛이나 먼지 같은 아주 작은 것도 포착할 수 있다는 걸 알지 못해요. 우리에겐 당신이 빈 공간을 보고 있는 걸로 보이죠. 또 고양이는 자외선을 볼 수 있고 시야 각은 295도죠. 이 시력으로 고양이는 사람들에게 여러 번 도움을 주었죠. 이 이야기 들어봤나요? 말레이시아의 한 노부인과 그녀의 고양이가 집에 있었어요. 고양이가 이상 행동을 보였어요. 처음에는 집요하게 주인을 쳐다보다가 천장을 바라보았죠. 할머니가 고양이의 시선을 따라서 보니 지붕 위에 웬 남자가 있었죠. 아마 집에 들어오기 위해 다락방으로 들어온 강도였을 거예요. 그 남자는 자신이 발각된 걸 알고는 도망갔어요. 또 다른 이야기도 있어요. 몇 년 전 유고슬라비아의 한 소녀가 학교에서 돌아와 고양이와 함께 정원에 갔어요.
식탁에 편안하게 앉았고 고양이는 그녀의 무릎에 앉았죠. 그런데 느닷없이 고양이가 탁자 위로 뛰어올랐는데 털끝이 서 있었고 쉬 소리를 크게 내기 시작했죠. 소녀가 고개를 드니 달랑거리는 뱀이 있었어요. 고양이는 단번에 나무에서 뱀을 끌어당겨 이빨로 물었죠. 고양이가 독사를 물리쳤어요. 우와, 어떻게 사람이 뱀이 있는지도 모르죠? 뭐 그건 현대사회의 사람들은 자기 보호 본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일 거예요. 우린 음식을 구하거나 위험한 동물로부터 숨을 필요가 없거든요. 일상과 정신활동, 논리로 너무 바쁘죠. 맞아요. 가끔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제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전 심지어 사람들에게서도 진동이 들려요. 그게 병인지 아닌지 궁금해요. 그리고 전 다양한 냄새를 맡을 수 있어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생물을 처음 봤을 때 날아다니는 사파이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파란 띠벌은 그 보석처럼 아름답거든요. 이 날아다니는 곤충에겐 노란색이 아닌 청록색 주머니가 있습니다. 거대한 녹색 눈은 에메랄드를 닮았어요. 그리고 얇은 갈색 날개는 무늬가 새겨진 샤도판 층처럼 보입니다. 이들이 일반 벌과 다른 건 외모뿐만이 아닙니다. 파란 띠가 있는 벌들은 혼자 다녀요. 그러니까 때로 지어다니지 않고 큰 둥지에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벌들은 주로 흙속에 작은 굴이나 바위 틈에 정착하곤 합니다. 푸른 벌과 일반 벌의 또 다른 멋진 차이점은 독특한 수분 방법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진동수분이라고 합니다. 파란 벌은 꽃 위에 앉아 발을 꽉 쥐고 온몸을 흔들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작고 빠른 진동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벌은 꽃을 빠르고 부드럽게 흔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면 꽃가루가 꽃밭 밖으로 나게 될 거예요. 그때 벌은 멈춰서 그 꽃가루를 멉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이 벌들이 수분할 때 보라색 꽃을 더 선호한다고 생각합니다. 푸른 벌들이 식물과 섞이고 적들의 눈에 띄지 않게 해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이론은 아직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푸른 띠벌은 주로 호주 영토에 서식합니다. 호주의 농업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죠. 이 벌들은 토마토, 크랜베리, 가지, 블루베리, 키위, 고추와 같은 작물을 위해 일합니다. 보통의 벌들은 이 식물들 대부분을 수분시킬 수 없지만 이 파란색 친구들에겐 가능한 일이에요. 전 세계 식물 중 8% 이상이 진동 수분을 통해 수분이 됩니다. 그래서 놈들은 푸른 띠벌들을 아주 사랑하고 보호하죠. 말벌과 벌은 생김새가 매우 비슷합니다. 때때로 구별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들의 생활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벌은 식물을 수분시키고 꽃에서 과즙을 모으고 꿀을 만드는 데 모든 시간을 보내는 조용한 친구들이에요. 벌은 작고 강력한 트럭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말벌은 경주형 슈퍼카입니다. 더 공격적이고 훨씬 빠르고 공중에서 더 기동적이에요. 그리고 심해 쏘이면 더 아플 거예요. 네, 이들도 한 식물에서 다른 식물로 꽃가루를 옮기거나 과즙을 먹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들의 주요 임무는 들풀과 애벌레 몇몇 종과 같은 해충의 개체수를 통제하는 거예요. 몇몇 추정치에 따르면 말벌은 영국에서 한 연 동안 14,000톤 이상의 곤충을 제거한다고 해요.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할지 상상이 가시나요? 말벌은 위험한 곤충이지만 그중에서도 평화로운 성격과 생활 방식을 가진 말벌도 있어요. 미장이 벌입니다. 검은색과 노란색이지만 더 우아해 보이네요. 일반 말벌 떼는 여왕이 조정합니다. 하지만 미장이 벌은 혼자 다니는 벌이에요. 이들은 진흙으로 작은 둥지를 짓고 아이들과 함께 삽니다. 미장이 벌은 위험한 경우에만 물어요. 다른 말벌들과 달리 이들은 거미, 다리, 애벌레를 마비시킬 때만 독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 잡은 것을 둥지로 가져가죠. 그러니 둥지 안에서 마비된 거미떼를 발견했다고 해도 놀라지 마세요. 한 둥지에 500마리 이상의 벌레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작은 말벌들이 알아서 뭐하면 그들은 즉시 축제를 시작합니다. 가장 불친절한 말벌종은 왕벌입니다. 이들은 말벌이지만 더 크고 더 화가 나 있으며 물릴 경우 훨씬 더 큰 고통을 줍니다. 모든 곤충들 중에서 가장 위험한 벌 중 하나예요. 왕벌은 엄지손가락 크기까지 자랄 수 있는데요. 보통 벌의 3배 크기죠. 왕벌은 거대한 무리로 공격하며 어떤 동물에게도 큰 위협이 됩니다. 이들과 싸워야 할 때 사람들은 우주복처럼 생긴 두꺼운 보호복을 입어요. 하지만 가장 최악인 왕벌이 벌집을 침범하여 벌의 개체들을 감소시킨다는 거예요. 벌은 전 세계 모든 과일, 채소, 곡물, 견과류의 절반 이상을 수분시키기 때문에 이는 전 지구적인 규모의 제약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윙윙거리는 이 호박벌을 보세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꽃으로 떨어지다니. 잠시 이건 절대 호박벌이 아니에요. 녹색과 오렌지색이 섞인 아름다운 벌이네요. 아, 이제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다시 호박벌처럼 보이는데요. 줄녹색 박각지를 소개합니다. 색깔과 투명한 날개 덕분에 호박벌과 착각하기 쉬워요. 대부분 곤충의 날개는 체온 조절을 담당합니다.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죠. 어떤 곤충들의 날개는 적과 싸울 때 도움을 줘요. 나비는 날개 힘 덕분에 더 큰 곤충처럼 보입니다. 어떤 곤충들은 날개가 만들어내는 진동을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합니다. 날개 색깔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죠. 하지만 줄녹색 박각시의 날개는 투명합니다. 주된 기능은 반사된 햇빛을 피하게 해주는 거예요. 빠르게 움직이는 이 투명한 날개는 사실상 빛 아래서 빛나지 않고 곤충의 색을 낮춰주죠. 그래서 이 나방이 날 때 다른 곤충들은 이 곤충을 호박벌로 인식해서 공격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 호박벌과 닮은 나방들은 아프리카, 인도, 동남아시아, 호주에서 발견되곤 해요. 태어날 때는 밝은 녹색의 벌레로 커피와 석류잎을 먹고 삽니다. 햄스터가 나무줄기에 앉아있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 이 친구는 서던 플라넬 나방입니다. 크고 두꺼운 털이 뒤덮여있죠. 병원에 가기 싫다면 만지려고 하지 마세요. 이 털보다는 독가시가 아주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살짝 찔기만 해도 불쾌한 기분이 크게 느껴질 거예요. 벌 혹은 말벌인 척하는 다른 곤충은 떠돌이파리입니다. 이들은 말벌처럼 생겼고 말벌처럼 날며 말벌의 침을 흉내냅니다. 하지만 가장 멋진 능력은 벌의 윙윙거리는 소리를 따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떠돌이파리는 연약하고 무해한 생물입니다. 벌로 변신한 능력은 생존에 필수적이에요. 효과가 탁월해서 많은 동물들과 곤충들은 이 능숙한 배우들에게 접근하기를 아주 두려워해요. 하지만 전체 동물 세계에서 가장 재능 있는 흉내쟁이는 바로 금조입니다. 이 작은 새들은 호주에 살고 있으며 크고 아름다운 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숲에서 길을 잃었다고 상상해보세요. 갑자기 전기톱 소리가 들립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지만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카메라 셔터 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주변에 카메라를 가진 사람은 없어요. 금조는 이 모든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복잡한 명관 근육 덕분에 이들은 거의 모든 소리를 흉내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새들이 사람의 말을 흉내내는 것도 들었다고 해요. 또한 이들은 숲속의 훌륭한 디자이너이기도 합니다. 암컷 검은코는 땅 위에 돔 모양의 둥지를 치는데요. 보통 이곳에 한 개의 알을 낳고 첫 6, 10주 동안 아기를 돌본다고 해요. 하늘에서 바다로 내려가서 다른 작은 생물들을 살펴보죠. 파란고리 문어입니다. 이 친구 정말 작고 귀엽게 생겼죠? 근사한 네온색의 파란고리가 멀리서도 보입니다. 이 문어는 손바닥이 쉽게 올릴 수 있는 크기지만 만지진 않는 게 좋아요. 이 작은 생명체와 마주친 것은 백상아리를 만난 것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이 문어는 독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바다생물 중 하나거든요. 한 번만 물어도 거대한 아프리카 코끼리를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이 문어는 킹코브라나 검은 과부 거미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문어에게 물린 자국이 종종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이에요. 문어에게 물렸을 때는 느끼지 못하거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을 수도 있어요. 게다가 바람구이 문어의 독에 대한 해독제도 없습니다. 이 문어의 침샘에는 독을 생산하는 박테리아들이 살고 있어요. 보고의 독에서도 같은 물질이 발견됩니다. 인체에 들어가면 신경계 전체가 마비됩니다. 배는 수축을 멈추고 몸의 산소로 공급할 거예요. 좋은 소식은 이 문어가 먼저 공격하지 않을 것 같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록된 사건은 60년대예요. 푸른고리 문어는 일본 해안에서 호주까지 태평양과 인도양에 삽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을 조수 웅덩이나 산호초에서 보내요. 이제 미국 남동부의 뜨거운 모래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불개미가 보이시죠? 외견상으로는 보통의 벌레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들은 무는 성격 때문에 불개미라는 이름이 붙게 된 거예요. 이들의 독은 불꽃과도 같습니다. 물린 부위가 탄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러므로 이 개미가 바지에 기어 들어가기 전에 만지지 않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게 더 나을 거예요. 어둠 속에서 빛을 내는 상어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복상어가 그래요. 수면 아래 거의 518m 깊이의 어두운 바다에 살아요. 아무도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들은 다른 복상어들만 볼 수 있는 형광빛을 발산해요. 과학자들은 노란빛을 차단하는 필터를 사용해서 그 빛을 감지했어요. 그들은 이게 이 큰 물고기들이 친구들과 소통하는 방법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빛은 상어가 미생물 수준에서 감염과 싸우는 걸 도와요. 찌르레기는 서로를 알아보는 데 사용하는 비밀 암호가 있어요. 이 새는 다른 종의 새 둥지에 알을 낳기 때문에 특별한 종류의 기생 조류예요. 어린 찌르레기는 자신들만이 아는 비밀 암호와 같이 자기 종의 노래를 인식하는 내부 메커니즘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와 같은 종을 찾을 수 있어요. 회색곰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한 턱힘을 갖고 있어요. 귀여워 보일 수 있지만 이 덩치 큰 녀석이 가까이 있다면 날카로운 발톱과 특히 입으로부터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게 좋아요. 턱힘이 800만 파스칼 이상인데 볼링공을 으스러뜨릴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어떤 동물들은 피부 깊숙한 곳까지 줄무늬가 있고 다른 어떤 동물들은 좀 더 겉핥기식인 걸 갖고 있어요. 호랑이가 첫 번째 그룹에 속해요. 털에 줄무늬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부에도 줄무늬가 있어요. 눈표범과 같은 다른 털복숭이 큰 고양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린과 얼룩말은 털에만 무늬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그룹에 속해요. 얼룩말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검은색에 흰색 줄무늬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흰색에 검은색 줄무늬가 있는 걸까요? 처음에는 두 번째 선택이 맞는 것 같아 보여요. 검은 줄무늬는 대부분 다리 안쪽과 배 쪽으로 끝나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흰색이에요.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검은색에 흰색 줄무늬가 있어요. 흰색과 검은색, 모든 털은 멜라노사이드 세포가 있고 모낭에서 자라요. 모든 동물들은 이런 세포를 갖고 있어요. 이것들은 멜라닌이라고 불리는 색소를 생성하고 털과 피부에 색을 줘요. 얼룩말의 경우 화학 전달자는 어떤 멜라노사이트가 어떤 털의 어느 부분에 색을 보낼지 알려줘요. 그래서 얼룩말은 검은색과 흰색 줄무늬를 가지게 된 거예요. 하지만 흰색은 사실 그 자체 색소가 아니에요. 멜라닌 결핍으로 생겨난 거죠. 그래서 검은색이 얼룩말의 기본색인 거예요. 코알라는 범죄 현장을 오염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와 아주 비슷한 지문을 갖고 있어요. 인간과 공통점이 많은 것 같진 않은데 손을 자세히 보세요. 독특한 고리와 아치가 있으니까 만약 코알라가 불법적인 일을 하기 원한다면 장갑을 끼는 게 좋을 거예요. 달랑개는 자기가 별로 좋아하지 않거나 위협적으로 느끼는 것 근처에 있을 때 으르렁거려요. 배에 있는 이빨로 그렇게 하죠. 우선 직계발을 보여줌으로써 여러분이 뭔가를 시도하려 한다면 스스로를 방어할 거란 걸 알려줘요. 만약 그게 효과가 없다면 개처럼 무시무시한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낼 거예요. 하지만 그 소리는 달랑개 배 안에 있는 길고 단단한 이빨 3개를 문질러서 나오는 거예요. 달랑개는 먹이를 갈 때도 같은 소리를 내요. 이빨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일각 돌고래의 엄니가 사실 안쪽에서 나온 치아라는 걸 알고 있었나요? 대부분의 다른 고래들과는 달리 일각 돌고래만이 큰 엄니 또는 턱 안쪽에서 자라는 이빨을 갖고 있어요. 최대 1000만 개의 신경 말단이 있고 보호되지 않아서 엄니는 모든 접촉에 아주 민감하다는 걸 의미해요. 엄니에는 보통 신경 말단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의 피부 조각과 비슷해요. 인간의 95%가 오른손잡이에요. 그리고 큰 돌고래도 마찬가지예요. 그 중에는 인간들보다 오른손잡이가 훨씬 더 많아요. 한 연구에서 과학자들은 큰 돌고래가 99% 이상 왼쪽으로 돈다는 걸 발견했는데 그 뜻은 오른손잡이라는 걸 의미해요. 큰 돌고래는 오징어, 새우 또는 더 작은 물고기와 같은 먹이를 사냥할 때 오른쪽 명과 오른쪽 눈을 해저에 더 가까이 둬요. 바다에서 온 더 멋진 사실들이에요. 혹등고래가 먹이를 쫓을 때 거품을 사용하는 걸 알고 있었나요? 혹등고래가 얼마나 큰지 고려해볼 때 특별한 방법이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바다에서 먹이를 찾아 잠복할 때 이 고래들은 팀을 이뤄 거품 그물이라는 기술을 써요. 위쪽으로 나선형으로 헤엄치는 동안 물속에서 거품을 내요. 이 거품들은 물고기가 탈출하는 걸 어렵게 만들죠. 길들여진 고양이에 대한 가장 오래된 증거는 1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연구원들은 거의 20년 전에 키프로스의 고대 마을을 파헤칠 때 이걸 발견했어요. 인간의 뼈 바로 옆에서 고양이 뼈를 발견했는데 그건 그들의 삶이 끝날 때도 서로 가까이 했었다는 걸 암시했어요. 인간들은 사냥꾼이기 때문에 29,000년 전쯤에 먼저 개를 길들였어요. 개들은 인간이 다른 동물들을 잡는 걸 도왔어요. 하지만 인간들은 정착하고 잉여 작물을 저장하기 시작할 때까지 고양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죠. 생쥐는 곡물가게의 단골 손님이 되었고 그래서 그 시기에 고양이들이 유용해지기 시작했어요. 퍼피는 몸을 긁고 싶을 때 아주 획기적으로 긁어요. 분명 멋진 부리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지만 확실히 긁는 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나봐요. 연구원들은 퍼핀이 가려운 곳을 긁기 위해 자발적으로 작은 나무 막대기를 가져오는 경향이 있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맨해튼의 작은 지역에만 사는 특별한 종류의 개미가 있어요. 63번가와 76번가 브로드웨이 중앙이 이 기어다니는 동물이 자신들에게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결정지은 곳이에요. 맨해튼 개미는 유럽에서 온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여기에 필적할 수 있는 유럽 개미종은 없어요. 해리포터 팬 여러분들, 초콜릿 개구리라는 게 있다는 걸 믿을 수 있나요? 꼭 그렇진 않지만 그래 보여요. 뉴기니 호수가 항상 분리되어 있던 건 아니에요. 약 12,000년 전에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그들을 갈라놓기 전까지 수백만 년을 함께 보냈었죠. 오랫동안 같이 했었기 때문에 녹색 나무 개구리를 포함해 몇몇 동물들과 식물들은 여전히 두 지역 모두에 살고 있어요. 이 개구리들은 정말 멀리까지 퍼졌고 많은 악어들로 둘러싸인 덥고 습한 지역에 사는 그중 일부의 개구리들은 진짜 초콜릿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여요. 우린 모두 플라밍고의 특유의 색에 대해 알고 있지만 사실 분홍색이 아니에요. 플라밍고는 태어날 때 회색인데 자신들이 먹는 남조류와 새우 식단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계속 있었을 거예요. 이 음식에는 특정한 천연 염료가 있는데 그래서 플라밍고 깃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홍색으로 변해요. 어린 태즈메니아 대불이 자라서 엄마를 떠나면 함께 어울리며 평생 지속되는 유대감을 형성해요. 그뿐만 아니라 소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한 사회적 유대감을 갖고 있어요. 사귀는 걸 좋아하고 오래 지속되는 우정을 쌓아요. 한 연구에 따르면 가장 친한 친구들과 떨어져 있을 때 스트레스의 표시로 심박수가 크게 증가한다는 것도 발견했어요. 여러분이 겨울 동안 이가 달달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자켓을 잠그는 대신 자신을 꽁꽁 얼릴 수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이건 개구리들이 하는 거예요. 수생 개구리는 대부분 물속에서 겨울잠을 자고 겨울의 대부분을 연못, 호수 또는 다른 물의 바닥에서 보내요. 두꺼비와 개구리는 일반적으로 냉혈 동물인데 이건 몸의 온도가 주변의 온도에 따른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개구리들은 주요 장기의 높은 농도의 당이나 포도당 때문에 겨울 동안 얼 수 있어요. 일단 동결이 풀리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계속 지내요. 문어는 3개의 심장과 푸른색의 피를